우선 이렇게 귀한 시간과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전자신문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제 앞에서 기적 강연해 주신 이람 대표님 보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성함을 보고 이슬람에서 오신 분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외국인을 계속 찾았더니 옆에 앉으시는데 한국 분이셨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밴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저희 연구원들하고 저희들은 스페셜 밴드 네트워크에서 항상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거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앞으로 우리들이 굉장히 가까운 장래에 만나게 될 스마트카, 보통 우리가 autonomous vehicle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동차가 운전자의 관계없이 혼자 다닐 수 있는 이런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카 개발을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지,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이슈가 뭐가 있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내용은 먼저 스마트카는 반드시 개발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2020년에 우리가 만나게 될 자동차에 관련된 기술기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세계 스마트카의 연구 동향, 또 우리나라의 연구 동향, 그리고 주요 이슈, 그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카는 반드시 개발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비디오는 저렇게 대형 트럭이 중앙 분리대를 넘어가는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분리대 자체도 그렇게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대형 사고가 많은 인명 피해를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기술 개발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자동차가 문명의 이기면 틀림없는데 1년에 자동차 사고로 약 130만 명이 돌아가십니다. 이 130만 명이 돌아가시는데 그 중에서 90%가 운전자 부주입니다. 잘 알다시피 자동차는 팔을 때 학력, 연령, 그리고 인종, 종교 이런 걸 묻지 않고 팝니다. 그래서 아무나 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를 만들 때 누구든지 탈 수 있게끔 가장 편리하게 만든다고 하지만, 그래도 운전자가 부주의해서 약 130만 명의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쯤 되면 자동차에 대한 기술 규제가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1년에 자동차는 약 전 세계적으로 요즘 같으면 거의 한 7,800만 대, 2020년이 되면 1억 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모든 자동차를 파는 나라 200여 개 나라에는 자동차에 관련된 기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 규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환경에 대한 규제,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규제, 그리고 안전에 대한 규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안전에 대한 규제인데요. 잠깐 보시면은 맨 마지막 줄에 오른쪽에 자동 비상정지라는 게 있죠. 이 자동 비상정지는 운전자의 의지에 관계없이 골목길에서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동차가 알아서 서야 되는 이런 게 이제 규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는 우리 운전자에 관계없이 모든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이런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고, 자동차를 만드는 모든 기술 인력들은 앞으로 2025년까지는 자동차 사고율을 0으로 만들겠다는 게 저희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안전 규제 때문에 저희들이 스마트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또 다른 그 기술 배경을 잠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즉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율 긴급 제동 장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2014년 정도 되면은 여기에 보면 이게 유럽과 일본에서 새로운 트럭에는 맨데이터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차량들이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2018년 정도 되면 모든 차량에게 장착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벤츠 S클래스가 지난 5월 15일 날 함부르크에서 세계 첫 선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도 내년 1월에 지금 팔 예정에 있는데요. 이 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였냐면, 핵심 기술이 스마트카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의지에 관계없이 자동차가 앞차를 쫓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설날이라든가 추석날 때 서울에서
광주 또는 부산을 가려고 그러면 보통 10시간씩 걸리는데 이 차를 이용하게 되면 앞차에다가 락을 걸어주면 그 차가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한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쫓아서. 뿐만 아니라 앞차가 쓰고 또 중간에 사람이 끼어들면 자동으로 쓰는 이런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가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나와 있는 차 중에서 자율주행에 가장 가까이 간 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벤츠 외에도 BMW, 캐딜락 많은 회사들이 이미 연구를 다 마쳐서 내년에는 굉장히 많은 차종들이 선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세계 스마트카의 연구 동향을 제가 미국, 유럽,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무인 자동차 대회는 2004년 군사용 무인 자동차 개발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미 국방연구소 달파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며 227km의 사막 구간을 완주하는 것이 목표였던 첫 대회에서 완주한 팀은 단 한 팀도 없었다. 그러나 이듬해 두 번째 대회에서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며 무려 5팀이 완주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사막에서 열렸던 이전 대회와는 달리 2007년 대회는 도심의 도로 환경에서 펼쳐진다. 잘 알다시피 미국 국방성에서 2004년도에 성공 보장 연구과제, 즉 성공을 했을 경우에만 연구비를 주는 이런 과제를 실시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요즘은 연구과제를 하겠다고 돈을 가지고 가서 사실 성공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미국 정부에서는 요즘 이 성공을 하고 나서 연구비를 가져가는 이런 과제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때 이 자율주행의 연구과제에 연구비의 상금이 200만 불을 걸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2004년도에는 아무도 이 성공을 못했는데 2005년도에는 여기 보이는 이 폭스바겐의 자동차를 가지고 스탠포드가 만든 이 자동차 스탠리가 1등을 해서 200만 불을 가져가게 됩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차는 스탠포드 혼자 만든 게 아니고요. 폭스바겐이라는 자동차 회사가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이 차는 처음에 이니셜 펀드를 400만 불을 받아서 자동차 꾸미는 데만 150만 불, 약 18억 정도를 들인 차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차 트렁크 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컴퓨터 시스템들이 이렇게 인테그레이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즉 상업적으로 나와 있는 시스템들을 인테그레이션해서 다양한 센서들, 이를테면 레이저 스캐너, 레이더, 비전, GPS, IMU 여러 가지 센서들을 이용해서 기능을 구현하게 됩니다. 잘 알다시피 구글이라는 회사가 지금으로부터 약 4년 반 전에 피자헛에 피자를 주문받아서 구글 자동차를 이용해서 딜리버리를 하게 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자동차 회사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구글이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그런데 자동차 회사들이 바보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알다시피 개가 사람을 물면 뭐 그게 큰 뉴스가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이제 개를 물은 거죠. 그래서 구글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이러면서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연구하고 있던 자율주행에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선보이게 됩니다. 이 차는 구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인데요. 원래 목적은 잘 알다시피 이 autonomous한 드라이빙을 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잘 알다시피 구글이라는 회사는 이제 맵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투 디멘셔널 서비스보다는 아무래도 3디멘셔널 서비스라는 게 훨씬 고객들에게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컬렉트하기 위해서 차를 운전자가 드라이브 하다 보니까 힘이 너무 많이 들죠.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같은 장소를 가게 되니까 구글 서버에 있는 데이터와 현재 지나가고 있는 데이터가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정확하게 로케이션을 포지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것이 이제 근간이 돼서 이런 자율주행에 관심을 갖고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70여 명의 연구원들과 1년에 약 100억 이상을 쓰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라고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럽도 마찬가지로 인터세이프2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이거와 have it이라는
두 가지의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자동차 사고의 굉장히 많은 30여% 이상이 인터섹션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세이프하게 만들 것이냐라는 것이 이 과제의 주요 숙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Have It이라고 해서 Highly Automated Vehicle for Intelligent Transport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합니다. 여기는 17개의 회사, 연구소들이 참여해서 현재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여주는 이 테스트 비어클도 구글에서 보여주는 거와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한국은 사실 조금 늦었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6년, 5년 전에 우리가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사실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꼈는지 또는 다른 게 급한 게 있는지 이 과제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현대기아 자동차가 그냥 지원을 하면서 이 대회를 하게 됩니다. 현대기아 자동차가 이 대회를 하면서 첫 해에 약 23억 원 정도를 쓰게 되는데요. 상금은 미국은 200만 불 줬는데 여기는 1억 정도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제적인 효과는 되게 많이 본 거죠, 현대기아 자동차는. 그래서 첫 번째 대회가 3년 전 2010년에 현대차 남양 주행 시험장에서 있었고요. 19개 대학의 21개 팀이 예선에 참가했는데 실제로 결선에 들어간 팀은 11개 팀이 있습니다. 여기에 11개 팀이 있고요. 이게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2012년에 있었던 대회도 마찬가지로 약 10개 팀이 결선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10개 팀에서 저희가 우승을 해서 사실은 1억이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일단 1억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제가 한번 간략하게 편집된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출발 깃발이야. 잘 출발했습니다. 조금만 작게 해요. 한양대학교 특징은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였어요.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수를 교통 신호등의 색깔을 구분해야 되고요. 자, 여기 빨간 신호등에 파란 정지선에 신호등에 정확히 맞춰서 파란 서야 신호등에 됩니다. 섰습니다. 자, 파란 신호를 바뀌고 차는 출발합니다. 그러면 저 신호등 색깔을 읽고 있는 건가요? 예, 색깔을 인식을 해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빨리 지금 속도가 약 한 80kph라고 지금 연락이 왔는데 지금 속도가 80km 정도 되고요. 저기 멀리 보이는 게 교통 신호등인데요. 자, 오른쪽입니다. 어우, 지금 이게 뭐 80km로 어떻게 주행하면서 쓰지도 않고 어디 서줘야 될거 신호등의 아닙니까? 색깔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조금만 작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천천히 진입을 하네요. 자, 어디로 갈까? 일로 가야 되나? 야! 어디로 가나? 아니, 그치. 여기서만 잘 가면 됩니다. 자, 그렇죠. 일단 마지막 통과. 자, 최종 결과는 몇 개 건드렸는지 오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예, 하나도 안 건드렸습니다. 야. 연구실에서 전해오는 기술들이 지금은 이제 보행자, 즉 탑승객을 픽업하는 겁니다. 저거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요. 위에는 오렌지 후드티를 입고 아래는 검정 팬츠를 입었다는 것만 알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보행자를 픽업해서 이제 출발해야 되고요. 이거는 그 컨스트럭션 사이트인데요. 볼륨을 또 너무 확 죽였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온오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차 하나 정도 다닐 수 있는 굉장히 좁은 협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야, 되게 잘 가네요. 사실은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통과를 잘 못할 정도의 좁은 길입니다. 폰을 하나도 안 건드리고 들었어. 서행차를 만났습니다. 오, 이거 확 틀어가지고 속도를 저렇게 안 죽이고 그냥 이렇게 탁 들어서 바로 성공을 했습니다. 이미 20km로 속도를 줄이라고 돼 있어요. 줄이고 첫 번째가 나왔어요, 바로. 자, 경로를 인식하고 섰습니다. 자, 고향역 건너가고, 그러니까 충북대가 여기 이 뒤에 주차하느라고 운전하느라고 시간을 좀
8분 29초였는데요. 네. 그 위로 깰 수 있을지 섰습니다. 자, 들었고요. 자, 차는 굉장히 아주 스마트하게 다니는데 저런 배리어를 움직이거나 끄는 사람들이 아주 19세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자, 얼로 들어갈까? 쉬셨나요? 아니죠? 저거 네. 들어갈 때는 그 어떤 구간에 들어가는 표지판을 보고 그 주차 구간으로 찾아 들어가야 되는 그런 미션이 되겠습니다. 찾고 있고요. 아, 고속대로 지금 움직이고 오, 야, 야, 야. 7분 27초에 시간까지. 지금 예. 그래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그 저희들이 한 개 미션도 미스테이크를 없이 완벽하게 자율을 주행하게 됩니다. 우선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차는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저희들한테 후원해주고요. 여기 보이는 센서들을 보시겠지만 차량을 만들려고 약 7천만 원 정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만들어 보니까 약 1억 7천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스탠포드가 18억 들었는데 저희가 10분의 1 썼다니까 사실은 굉장히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퍼블릭 도메인에서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데요. 이 차는 현재 저희가 3세대를 만들었는데요. 1세대 자동차의 안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은 12개의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컨커런트하게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트리뷰티드 임베디드 시스템이 되겠고요. 2개의 전자제어 장치가 여기서 조향, 제동, 가속 페달을 조절하게 되겠고요. 나머지 10개는 이 해치 밑에 있는 스페이스에 저희들이 임베드를 합니다. 여기서 12개의 컴퓨터 컨트롤 시스템 중에서 2개만 저희가 커머셜리 어베일러블한 걸 사고 나머지 10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전부 저희가 만들고 거기는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1초에 100번 정도의 정보를 빠른 속도로 공유를 하면서 차량을 운전하게 됩니다. 최고 스피드는 뭐 100km 이상 저희가 달릴 수 있고요. 밤에도 약 60km 정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정성적으로 말하면 많은 분들이 이 차가 어느 정도 운전을 잘하냐 그러면 제가 우리 집 사람보다 훨씬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베일이라고요. Volkswagen Automotive Innovation Lab, 폭스바겐이 후원하고 있는 스탠포드 대학의 기술혁신 랩이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방문했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400만 불을 먼저 주고 매년 200만 불 정도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디렉터로 일하시는 분이 스펜 바이커, 이전에 계시던 분은 지금 구글로 가셨고요. 모든 테스트 차량은 아시다시피 폭스바겐 자동차로 이루어져 있고요.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지금 지붕에 달린 이 센서 같은 게 보통 1억 정도 되는 거를 아주 손쉽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은 보통 차 하나 만드는데 7, 8억 정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굉장히 뒤떨어졌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왼쪽에 있는 것이 저희 학교에서 만든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스탠포드에서 만든 스탠입니다. 확연히 구분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시스템을 대부분 저희들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만들어서 네트워크로 연결을 한 겁니다. 이때 이 네트워크는 절대로 커뮤니케이션 에러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도 안 되고요. 그래서 PC보다도 훨씬 릴라이블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썼던 PC는 자동차에서는 쓸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스탠의 경우는 이제 돈이 많으니까 커머셜리 나와 있는 것들을 모아서 모빌라이즈해서 만든 거가 되겠습니다. 잠깐 지금 비 오는 날에 가는 것도 제가 잠깐 보여드립니다. 비 올 때는 사실 카메라라든가 레이저 스캐너 이런 것들이 잘 일을 잘 안 합니다. 저 차를 잠깐 주시해서 보시면 도로의 연석과 중앙선의 정중앙을 자기가 맞추는 걸 알 수 있고요. 자동차가 옆으로 주행하게 되면 어떻게 이 친구가 비헤이브를 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이건 실제 도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옆으로 지나가면 자기가 약간 피했다가 다시 중앙선으로 찾아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러한 기능들이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가까운 장래에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그러면 주요 핵심 기술이 뭐고 이슈가 뭐냐는 걸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카 개발을 위해서는 주요 핵심 기술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 환경을 저희들이 정확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센서들이 쓰이는데요. 그 센서들이 항상 하나가 모든 것을 다 만족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융합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쓰이는 모든 컴퓨터 시스템들은 리얼타임 인베디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OS가 안드로이드라든가 이런 거는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리얼타임 OS를 반드시 써야 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에 설계를 해야 되는 이 네트워크 설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설계 기술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센서를 융합할 것이냐라는 게 모든 지금 스마트카를 연구하고 있는 회사, 연구소, 학교 마찬가지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 페이지로. 물론 이거 외에도 뭐 굉장히 많은데 시간상 하나로만 정리해 보면 일단 라이다라는 센서와 레이더, 비전이 중요한 센서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보면 라이다나 레이더는 range accuracy, 즉 거리 정보를 정확히 주는 반면에 카메라는 저게 되게 약하죠. 그리고 앵글, 보는 각도의 넓이가 라이다가 훨씬 넓은 거에 비해서 레이더는 굉장히 좁습니다. 비전은 넓은 편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 센서가 도대체 이게 사람인지 아니면 물체인지 찬지를 구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비전이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 도로 조건, 웨더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정보가 가장 릴라블한 건지를 찾아내는 것이 아주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비전 쪽에서 가장 세계에서 최고로 잘 만든다는 모빌아이라는 회사의 비디오 탭인데 잠깐 보시죠. 근데 실제로 카메라가 오브젝트를 보고서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어른인지 아이인지 멀리 있는 건지 가까이 있는 건지 그리고 여러 개의 오브젝트인지 하나인지 이런 걸 찾아내기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카메라의 경우는 날씨에 따라서 또는 조도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이런 미션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판단에는 일단 비전 시스템은 지금 보여드리는 모빌아이가 전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슈를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특히 IT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에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크게 자동차를 하시려고 하면 두 가지 분야를 나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에는 세이프티 크리티컬한 시스템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파워트레인, 엔진이나 변속기 또는 채시스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리고 현가장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세이프티 크리티컬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굉장히 파이어월 같이 우리가 굉장히 단단하게 아무도 못 들어오게 방어를 합니다. 근데 이런 분야를 계속 나킹을 해봐야 사실은 그렇게 큰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IT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린다 그러면 non-safety critical한 쪽에 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에는 OS가 굉장히 여러 개 다양하게 있습니다. 리얼타임 OS도 있고 non-real-time OS도 있고요. 그래서 구분하셔야 되고요. 또 자동차를 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일단 멀티디스플리너에 대한 서브젝트를 언더스탠드가 정확히 되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한국에 와서 놀라운 것은 굉장히 많은 IT 하시는 분들이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자동차 회사에서도 오래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을 조금 아는 편입니다. 우선 자동차의 차량 동력학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게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제가 어떤 아웃풋의 액추에이터를 건드리면 어떻게 자동차가 비헤비할 거라는 것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센서에 대해서 다양한 센서들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인포메이션들을 어떻게 융합할 건지에 대한 스터디가 돼야 되고요. 당연히 제어에 대한 알고리즘, 이 제어 알고리즘도 만들 때 리얼타임 도면에서 돌아가야 되니까 태스크의 엑스큐션 타임이 어떻게 빠른 속도로 돌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컴퓨터 사이언스도 관련이 되겠고요. 또 여러 개의 시스템들이 디스트리뷰트 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 네트워크의 트래픽이 어떻게 될 건지 등을 소롤리 스터디를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이런 아카데믹한 이슈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리얼 트래픽 인바이러먼트를 잠깐 보시면은 이런 도로도 다녀야 되고요.
또 이런 도로 상황에서도 자동차가 달려야 됩니다. foggy한 데이도 있겠고요. 또 이렇게 공사 구간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을 다 인지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를 잠깐 보면 우리가 레인을 디텍션해야 돼. 이런 레인 같은 거 이거 잘 헷갈리는 레인이죠. 비전이 보고서. 그리고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어딘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가 되게 이런 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런 게 아주 큰 이슈입니다. 트래픽 라이트를 볼 때 저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빨간색, 노란색, 에로 그다음에 그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버티컬리 되어 있으면서 에로의 색깔이 옐로우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레귤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니파이 하느냐 이런 것도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카와 그린카의 주요 핵심 기술은 뭐 잘 알다시피 당연합니다. 전자, 제어, 정보 기술이 키입니다. 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미국의 50개 주 중에 가장 경제력이 크다는 캘리포니아에 보면 이 캘리포니아의 베이 에리아에 크게 조금 줌을 해보면 여기에 실리콘밸리가 있죠. 샌호세를 중심으로. 이 실리콘밸리에 들어가 보면 잘 알다시피 여기에 뭐 구글, 이베이, 야후, 페이스북 뭐 모든 IT 업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벌써 이미 이 실리콘밸리에 모든 자동차 회사와 주요 부품 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저희들이 만나게 될 스마트카의 현재 현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고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을 위해서 필요한 핵심 센서를 만드는 회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귀한 시간을 우리 산업부의 전략기획단의 우리 단장이신 박희재 교수님께서 나와 계신데요. 제가 사실은 그 전에 황창규 단장님한테도 이것 좀 지원해 주십시오. 요소 기술, 특히 센서에 대한 거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라이다 센서를 살라 그러면 만드는 데가 3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분들한테 가서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다, 라이다 뭐 이런 것들, 이 GPS도 저희들이 쓰는 GPS하고 미국 사람들이 쓰는 GPS는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신호인데요. 그 친구들은 거의 에러가 센티미터로 들어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게 수출 금지 품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에러가 굉장히 큽니다. 또 비싼 걸 써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헤데이크죠.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는 반드시 가야 되는 이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 개발을 위한 단, 중, 장기의 로드맵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적절하게 예산을 배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잠깐 몇 개 안 보여드렸지만 기술 표준화가 굉장히 시급하고 관련 법규 제정,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 자동차에 관련된 조직이 산업 지금 통상부에만 5개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 국토해양부에 4개가 있고요. 환경부에가 3개 있고요. 너무나 많은 조직들이 있는데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스마트 하이웨이 하면 스마트 하이웨이는 국토해양부가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모든 걸 제어하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자동차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과제에 가면 자동차 하는 사람들은 아무 이야기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 지금 미래 우리 제2 차관님도 계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제가 사실은 한국에 돌아와서 국가 과제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나 많은 조직들이 돈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협업하면서 쓰는 게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관련 조직, 정부 조직도 들어가지만 정부에서 출연한 연구소들, 여기는 뭐 정보통신연구원 뭐 많이 있습니다. 그 자동차 부품연구원, 그 관련 연구원들이 전혀 각각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역할 분담들이 반드시 설정돼야지 우리나라도 스마트카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